우리 먼저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죠. 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아주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졌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씌워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게 감성교회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이 16차 기도에 이게 지금 다시 부름 앞에 이런 어떤 그런 주제로 이렇게 기도로 하며 나가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잠자는데 이게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어떤 시대 앞에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외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이게 시대적인 압박 어떤 그런 게 막 너무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이게 한국 사회가 이 탄핵 정국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이게 이 한반도의 다음 장을 열기 위한 어떤 새로운 징조 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의 걸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막 난리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계속 전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희 유튜브 TV에 가면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 만났던 어떤 그런 은혜의 간증도 있는데 중국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이 하늘 구름을 뚫고 이 온 한반도를 덮은 이 포도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는구나. 북한 땅이 저렇게 저주 같은 어떤 그런 땅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저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계시는구나. 그때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계속 우리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오늘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소란스럽든지 간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가까워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지만은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먼저 주시거든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도 이제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대피하게 어떤 그런 징조를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제가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때를 속히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징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 그들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본 것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병자와 슬픈 자, 절박한 처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수많이 고쳐 주셨지만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한 표적은 그들이 교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대답을 하시죠. 그는 이미 주어져 있는 표적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처사를 정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은 이미 그들 중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폭로하고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시죠. 그들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술과 영민함이 있어요. 즉 특히 이게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관찰과 경험에서 이끌어낸 이 공통적인 법칙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날씨가 어떠할지는 쉽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영혼에 관해서는 어리석음과 우매하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우매함과 어리석기 그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귀가 떠났고 다니엘이 7대가 지금 마지막 시기를 다 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걸음에는 징후, 즉 시대의 표적들이 있으며 이로써 지혜로운 자와 올바른 자들은 도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섭리적인 움직임과 방법들을 깨달아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시세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지파들이 사람들처럼, 특히 또 의사가 특정 증상을 근거로 질병을 파악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도 그 전에 징조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 사복음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징후들이며 이 징후들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서 더 각성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선교회를 이게 처음에 초창기 세우면서 일단은 이게 통일 선교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처음 걸어보는 길이잖아요. 이게 통일의 어떤 장을 어떻게 열어갈 건가. 이렇게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이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뭔가 사역을 계획하면서 이게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일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걸어본 자들에 대한 어떤 경험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뭔가 북한 선교를 해서 뭔가 이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한 어떤 그런 선교 준비를 해야 되면서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모델을 찾았어요. 이 통일을 먼저 겪어본 어떤 그런 나라들, 그런 모델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물론 이 지구상의 국가들 중에는 이게 분단 상태로 있다가 통일이 된 여러 나라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통일의 모델은 독일 통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해 10월에
진짜 이게 그 뭐 한국에 와서 뭐 여러 뭐 해외도 좀 다니고 싶은 마음들도 좀 있었지만은 근데 별로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꼭 좀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통일의 현장 내가 이렇게 그 모델로 이렇게 좀 배우고 싶은 어떤 그런 나라기 때문에 독일은 좀 꼭 가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이게 일단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면서 정말 한 보름 가까이 있었나요? 어쨌든 쭉 이게 그 투어를 하면서 독일 현장들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독일에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만나서 이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많이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마 독일에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목회자들도 많이 가서 이게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세미나도 뭐 토론도 그런 것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게 좀 교제하시던 어떤 독일의 목사님이 그런 많은 독일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토론하시고 어떤 그런 세미나들 이런 것들 뭐 학자들 와서 통일에 대해서 이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 많이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 통일하고 맞지 않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통일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통일이라면 그걸 추구한다면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충분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식의 통일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인간의 존엄이 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이 그런 통일제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독일 통일은 그런 식으로 된 통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이게 분단의 현실만 있잖아요. 아직 통일의 현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 독일은 분단의 현실도 볼 수 있었고 통일의 현장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다 좀 지쳐있던 저희 심령을 독일에 가서 하나님 또 다시 일으켜 주셔서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슨 물맷돌 선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독일 통일의 역사 과정부터 연구하는 어떤 기도회 때마다 연구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먼저 보냈어요. 네, 먼저 보냈어요. 그렇게 이게 독일의 어떤 신선 로마 제국의 시대부터 이게 통일된 이후 그런 모든 역사까지 쫙 공부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기도회 때 맨날 그런 공부를 하니까 기도회에 참여하려 왔던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와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뭐 쓸데없는 걸 한다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반발하더라고요. 게다가 공부하다 좀 중단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현재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독일도 똑같은 어떤 그 복잡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혼란의 시간들을 통일 전에 엄청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원래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그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담담하게 어떤 역사의 어떤 거울을 비춰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은 이 통일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어요. 네, 징조가 있었어요. 그 징조가 소독 사회에서 일어났던 통일 직전의 이 정체성, 즉 이 역사, 과거 역사, 그리고 이 적통성이라고 그러죠. 적통성 이런 것에 대한 재확인을 위한 그런 논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네. 이것이 있은 후에 통일이 열렸어요.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격분이 있은 후에 통일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통일될 미래 사회에 들어가기 앞서 미래 사회를 어떤 정체성으로 하는 사회로 세울 것인가 하는
확립이 먼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논쟁들을 할 때까지도 소속사회는 엄청나게 격분 그런 것들을 논쟁하면서 이런 논쟁을 할 때까지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뢰 통일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어떤 다른 거울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한 지금 처한 어떤 현상들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어떤 그런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독일 사회가 통일 직전에 어떠한 혼란 상황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통독 이전에 소독의 총리들은 이렇게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스미트, 헬무트 콜 이런 사람들이 총리를 하면서 집권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권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마지막에 헬무트 콜 총리 때 통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무트 콜 총리는 보수당 정권의 총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 정권이 잡은 이후에 통일이 됐다니 참 독일 사회는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은 이 정책을 이 친서방 외교하고 이 반공산주의 반공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서구 진영과 강력한 유대를 형성했어요. 그렇지만 이 진보 정권이 잡을 때는 동방 정책을 통해서 동독 및 이 동유럽과 구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엄청나게 추구를 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일 통일되기 직전에 이 콜 총리가 이게 집권하게 됐는데 그때 콜 총리가 집권하는 시기가 이게 1982년 10월 1일에서 1998년 10월 27일까지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던 콜 총리가 집권하던 시기에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독 사회에 이게 통일이 이게 날이 오기 전에 어떤 통일이 어떤 징조가 이게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들여다 보기 전에 소독 사회의 어떤 좀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좀 많이 이렇게 암울하잖아요. 상당히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 있었어요. 또 소독 정부 가운데도. 이 콜 정부에서 먼저 이게 외교 정책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면 소독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소련, 프랑스 사이에서 어느 줄을 서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 어떤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에 상당히 중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일 때는 이 등거리 외교를 많이 했어요. 등거리 외교. 그러나 이 콜 정부는 콜 정부가 들었을 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 등극하면서 클라스노트, 정치 개혁,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이 경제 개방, 이 개혁 개방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콜 정부는 이 서방 쪽으로 기우는 이 외교 정책을 더 강화하게 돼요. 예. 여러분, 유럽은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쪽은 이 바르사바 조약을 통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군사 동맹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 동유럽을 대항하기 위한 서방 세계의 군사 동맹인 나토가 있죠. 이렇게 지금 대립 가운데 있던 이 유럽 사회가 1980년대에 서방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소련이 동유럽 체제가 무너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나토가 성공한 거죠. 그런 현상들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이런 국제 정세 분위기 가운데서 콜 정부가 실행했던 동방 정책은 어떤 건가 하면
역대도 당시도 역대와 당시도 이 진보 정당이었던 이 소독사회 안에 진보 정당이었던 이 3인당, 이 3인당이라는 게 이게 진보 정당이었거든요. 이 진보 정당은 이 두 개의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독일이 유럽의 중립화를 성큼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독 사회의 접근을 통한 변화를 계속 추구를 했었어요. 진보 정당은. 이 브란트 때 이 동방 정책이 아주 큰 어떤 그런 걸음을 내디뎠죠. 그러나 이 보수 정당이었던 이 기민당은 진보 정권이 10년을 넘은 어떤 동방 정책의 결과를 통해 이 접근을 통한 변화는 처음부터 허구였다. 계속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허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동방 정책은 아주 터프한 형식적인 정책으로 바꿔요. 무조건적으로 이 달래기보다는 터프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을 이 방향을 정해요. 여기서 이 터프하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소리예요.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서독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국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도 한 20년 넘게 지내면서 보니까 이 북한에 이게 뭔가 이렇게 남북 관계를 할 때보다 우리 정부나 이게 특히 이게 민주당 정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이게 계속 이렇게 이 자기 색깔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나 이 서독 정부가 이 콜 정부가 시대 터프하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이 분명하게 이게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또한 예측 가능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통제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 동방 정책을 실시를 했었어요. 이게 콜 정부의 이 동방 정책의 어떤 기조라면, 그래서 이 군사 정책은 그러면 이 콜 정부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그런 면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이게 국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콜 정부는. 당시 이 미국의 퍼싱2하고 이게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이 서독에 배치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이 무기는 이게 소련이 SS-20이라는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게 사정권이 다 이게 서독이 유럽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해서 미국이 퍼싱2와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해야 된다. 어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서독 사회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는 것도 서독이 허락을 해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를 연정으로 했던 정당들은 CDU라든가 CSU라든가 FDP라든가 이런 보수 정당, 이게 연정한 정당들은 의원들은 저는 배치를 하는 걸 찬성을 했어요. 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걸. 그런데 이 좌파 정당들은 이걸 반대를 했어요. 이 중거리 미사일을 이 서독에 배치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수당이 이게 지지를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이게 서독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해요. 우리는 요즘에 계엄령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독일은 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판결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놓여졌어요. 이 좌파들의 논리는 그랬던 거예요. 소련이 군사위협은 저는 과거지사다. 소련이 이제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우파들이 이게 안보관은 소련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고 미국과의 동맹이 서독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또한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솔직히 이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남북이 분단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그때 미국이 나서주지 않았어요. 초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소독 사회는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미국과 이 서유럽 간의 어떤 관계, 동맹, 이것을 상당히 중시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 헌재에서는 1984년 12월 판결에 이 서독에 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걸 적합하다고 판결이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수당이 승리한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그 콜 정부는 이 전략 방어 무기 체계를 또 도입하기도 해요. 콜 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이 안보 정책을 이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통일 전야에 보면 통일은 막연하게 그때 당시에도 뭐 통일이 될지도 몰랐지만은 통일은 막연했지만은 안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철저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흐름 그 가운데서 이 소독 사회의 어떤 그 정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점들이에요. 정부 여당의 기본 방향은 콜 정부죠. 이전의 진보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동방 정책의 핵심 부분들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들에서 혁명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을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이 동방 정책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 진보 야당은 반정부 행보를 걸어갔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이 3인당의 요구가 진행되어지지 않자 이 미사일이 그냥 이렇게 소독 안에 이렇게 배치되게 된다고 하니까 3인당의 이런 요구가 진행되지 않자 중부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지하는 방향으로 이 3인당은 그 정책을 바꿔요. 그 일환으로 3인당은 이 동독의 사회통일당이라면 이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동독의 사회통일당과 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접촉을. 이 동독의 사회통일당, 동독의 이 공산당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동독 정부와 상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독 공산당과 당독으로 접촉하는 방향으로 이 소독 안에 있는 이 좌파 이 정당은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요. 이런 모습은 민주국가의 야당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제치고 독선국가의 독재적인 집권당과 상대로 제멋대로 외교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이 이게 중국에 가서 이게 SSL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소독 사회 당시 소독 정치는 더 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게 북한에 가서 뭔가 이게 발라맞추는 모습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소독 사회는 완전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인당의 즉 이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발걸음은 이 동독 정책은 이 3인당의 동독 정책은 이게 소독 정부보다 동독 공산당의 입장을 더 맞춰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변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 주제가 소독의 어떤 3인당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이게 캐보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지만은 정말 기가 차요. 우리가 지금 이게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좌파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많이 이렇게 행보를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독 좀 만만치 않아요. 어떤 면에 보면 저는 이게 책을 보면서 연구한 부분이지만은 실제 그 당시 어떤 소독사의 어떤 그런 국민들은 이 자기 좌파 이 정당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이렇게 의문스러운 어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완전한 이게 반정부, 반통일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 소독의 어떤 이 좌파 정당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자, 이러한 이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통일은 그래도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런데 다가올 것에 대한 징조가 그때 그 사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징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논쟁이 하나 일어나요. 이런 소독사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콜 시대에는 이게 역사, 과거, 이 적통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논쟁들이 이렇게 확 일어나요. 자, 그런 모습들이 어떤 논쟁들이었는가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동독은 이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분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둘이 됐다는 소리예요. 여러 개처들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
적통이 중요해요. 적통성을 따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적통성을 가진 어떤 이 파만이 미래 세대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보면 왕들이 이 자손들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누가 본처의 자식이냐, 누가 후처의 자식이냐, 그 적통성을 많이 이렇게 따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그 적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예. 특히 계보 정리하는 어떤 그런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독일 사회 전조 형상이라는 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 직전에 1985년에서 1988년 사이에 이 문제로 독일 사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았던 분들을 한번 좀 같이 들여다 봅시다. 안보 문제는 과거사나 적통성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앞에도 이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양정당이 나눠져 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보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이 과거사나 적통성의 문제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1970년대 말부터 서독의 지도자들은 동방, 즉 동독으로부터 안보, 국방을 논할 때 독일 민족의 정체성과 이 과거사의 부담으로 범위가 넓은 이슈로 연관되기 시작했어요. 소독인들은 그들이 과거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들이 과거와 오늘의 정치적 현실, 동서양진영 등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항상 이 살아가면서 이 분단상 가운데 그런 주제를 늘 이렇게 부닥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과거 문제 때문에 분단 구조가 생겼고 갈등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분단 속에서 그러면 적통이 어디냐는 문제를 정립을 해야 돼요. 둘이 돼 있으니까 어디 적이 적통인가, 이걸 정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질문은 보수적 사고가 캐묻는 질문이에요. 좌파적 좌파는 이 적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통일도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서로 존중하며 살자,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저도 이렇게 신대원 다니면서 이게 어떤 장로님들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뭐 북한 주민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적당하게 좀 같이 뭐 좋게 지내면 좋지. 뭐 유럽의 좌파나 이 대한민국의 좌파나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논문은 정치인들뿐 아니라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작가들까지도 소위 역사가들에 대한 어떤 대논쟁이 한바탕씩 치루어지게 돼요. 독일 사회 가운데. 독일에서 이 미래 사회를 선점하는 위한 주제는 적통성이 누구에 있느냐와 그 적통성이 더럽더라도 깨끗이 치유해서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어요. 적통성의 논란은 이 분단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동서독의 어떤 분단 상태에서 두 개 중에 누가 적통이냐는 거예요. 동독이 적통이냐, 서독이 적통이냐. 서독 입장에서 서독이 적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통의 인계를 토론할 때, 그럼 적통의 인계를 토론할 때는 독일은 제3국의 문제를 부딪힐 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이 제3국은 나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치가 일으킨 2차 대전을 통해서 동서독이 분단이 됐던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제3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로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적통성이라는 것은. 동독은 제3국 즉 나치를 부정해요. 적통성 자체도 거부하는 거예요. 동독은. 그러므로 독일 민족의 통일성도 동독은 부정해요. 그러나 서독은 제3국의 이 나치를 인정해요. 그러므로 적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적통성을 회복의 출처를 찾을 때 이렇게 독일은 이게 삼국의 문제하고 부딪혀요. 제 3국의 문제하고. 우리나라는 이 적통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적통성을 따지려면 일제 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에 분단됐던 것도 아니고 일제 시대에 분단이 이렇게 나라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분단은 해방군인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일제 안에서 해방되면서 이렇게 분단이 됐죠. 그렇다면 이게 해방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체성은 다른 성격이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런 관점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상해 임시정부를 주목하다든지 일각에서는 적통성의 문제를 논할 때 그 인물들은 뭐 김일성, 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고 우리는 뭐 대한민국 뭐 이승만, 뭐 김구, 상해 임시정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잖아요. 북한이 김일성은 어떤 가짜라는 것도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도 이렇게 항일무장 투쟁을 하면서 이 조국 강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다. 그 적통성을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우리 통일 시대에도 이게 상당히 큰 과제로 이렇게 나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립된 것으로 미래의 통일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그러나 이 적통성을 이어가려면 나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요. 나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 적통성을 물을 때는 이게 나치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적통성을 건강하게 확립되어야지 미래에 대한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5년에서 1988년 사이에 이 문제로 소속사회는 90년에 그 통일이 됐잖아요. 그 직전에 이 문제로 소속사회는 또 한 번 이렇게 몸살을 앓게 돼요. 자, 이런 그 밑바탕의 생각들을 일으켜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거든요. 자, 그런 사건들 몇 가지 좀 한번 짚어봅시다. 근데 이런 논쟁은 그 소속사에서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1945년 소독 정부가 건국 이후로부터 종종 일어났어요. 다만 보통 때는 잠잠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간헐적으로 또 와르르 막 불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첫째는 소독이 1952년에 군 창설을 인한 어떤 재무장의 어떤 그런 그 시점이 왔을 때 전범 국가가 이 재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났고, 둘째는 1963년에서 66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이었어요. 양수비츠 재판, 그러니까 통일 전에 그 뭐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런 과거 청산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이었거든요. 이런 재판 때에 있었고, 또 이게 대리인이라는 연극이 이렇게 어떤 일어났고, 그 연극이 이렇게 하나 등장했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국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소리봄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게 역사적인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소독사회에도 이런 대리인이라는 연극이 하나 딱 되는 그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칼 라퍼스의 저서 연방공화국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좌파 학자인데 이런 책이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막 들끓었어요, 이런 문제가. 세 번째는 1970년에서 72년 사이에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논쟁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시기마다 진행되었던 논란은 1980년대에 또다시 이게 막 제기됐던 거예요. 또다시. 이때 제기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독일 국민은 너나 없이 모두 나치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예요. 독일 국민은 누구나 없이 나치의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예요. 또한 1945년에 독일은 패망인가 해방인가, 그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통일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패망인가요, 해방인가요? 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피해자들, 특히 공산국가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일의 역사적 책무를 어떻게 구체화했느냐, 피해를 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구체화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죄책감을 전제로 한, 이런 역사의 죄책감을 전제로 한 종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종래, 과거의 그런 분단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부딪히니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서독 사회에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부딪히니까 그 다른 데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3국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그 캄보디아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탈북자들이 이렇게 그 한국에 들어오는 어떤 중간 어떤 그런 보호 초소가 있어요. 거기 한 몇백 명이 있거든요. 몇백 명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저녁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 방이 한 이 정도만 꽤 큰, 이제 다 터놓은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방이 꽤 큰 방인데, 거기 쫙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근데 벽 앞에 이게 태극기가 이게 탁 이게 길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극기를 바라보는데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 전향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간 초소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북한에서 살면서 인공기를 바라보면서 선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제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저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뭔가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과연 저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에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어떤 그것을 복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을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이 정체성이 혼란이에요. 아마 이제 통일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북한 사람들도 엄청난 어떤 그런 충격이 올 거예요. 정체성의 충격이 올 거예요. 저도 이번에 독일에 가서 그런 게, 특히 동독 주민들 많이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이 보수의 정체성을 그러므로 해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통일 직전에 1983년에서 1988년 사이에 이 보수의 정체성을 흠집내게 하는 어떤 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세 가지 사건이. 첫째는 1984년 1월에 콜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동 연설을 해요. 근데 연설을 하는 것 가운데서 그 발언 중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논하면서 자기는 1930년생이고 종전 당시의 그 15세로서 늦게 태어난 관계로 나치 시절의 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 나치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건가?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독일 사회에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1985년 봄에 미국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요. 독일을 방문하면서 독일군 묘역을 방문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일정 중에 이 레이건 대통령 일정 중에 이게 다카우 강제 수용소하고 국경 근방에 있는 독일군 묘지를 방문하는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실이,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이 수용소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추모의 어떤 그런 현장이고,
독일군 묘지는 제3국 시대 제3제국 시대의 독일 군대를 추모하는 몹이거든요. 비교할 때 상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 일정 중에 무슨 이게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 수용소 방문하는 문제는 이게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군 이 묘역을 방문하는 건 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엄청난 비난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제3국의 죄를 덮어주는 건가?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는 1984년 5월 8일에 이 독일 항복 그리고 유럽 종전 승리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 기념 행사에서 독일의 이 바이체크 연방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연설을 했는가 하면 5월 8일은 광복의 날이 아니라 회상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복의 날이 아니라 회상의 날이다. 이 말은 남녀노소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과거사 국복은 과거에 대한 부도덕한 면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부도덕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과거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길만이 믿을 만한 장래를 준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이체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서 새로운 시대가 자라나서 정치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보수 정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진보 정당의 입장은 뭔가 하면 독일인이라면 나치 시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집단적인 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독일인이라면 그런 집단적인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이체크와 콜은 이 좌파적인 발상을 저지하고 현 세대는 과거 세대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의 어떤 회사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착하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미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 과장 무슨 과장인가 제 3팀이에요. 거기서 같이 일하던 박 과장이 중동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게 비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사업은 폐산시키죠. 근데 그 팀에서 다시 생각하고 근데 이 사업 아이템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가 있다고 해서 이걸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죄만 드러내고 그 사업 아이템은 다시 진행한다. 여러분 독일 사회는 그러면 죄라는 어떤 그런 허물을 안고 앞으로 전진 못해야 되나요? 죄에 대해서는 단죄하되 앞으로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은 이 이분법을 사용했어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바이체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소독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체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은 이 적통성의 뿌리에 대한 주장과 이 내면적인 가치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체크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소득 사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이 적통성, 과거사에 대한 논쟁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치 경력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면 이런 과거사는 역사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꾸만 그 위원을 넓혀갖고 교회에도 과거사에 대한 보조화에 대한 어떤 십자가를 지었어요.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몸살을 앓았던 거예요. 당시 이 개신교는 그들이 과거사에 대한 지적한 부분은 과거사에 대해서 개신교가 지적한 부분은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나치와 협력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그때 당시 소득사회 이 개신교는 그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제3제국 시대에 나치 시대의 대부분 독일 교회는 정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믿어줘야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득사회는 이 이것이 개신교의 과거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제3국 시대에 그거의 시대에 반항한 이 고백교회는 소수의 교회들이었어요. 소수의 교회들이 그것을 투쟁했거든요. 대표적인 주자 누구였어요? 이렇게 본 헤프라든가 칼 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 콜 정부, 이 보수 정부의 이런 이 적통성에 대한 이런 해석관을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하고 국방과 안보 정책에서도 무조건 좌파적인 소리만 냈어요. 무조건 좌파적인 소리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도 상당히 좌파들이 많잖아요. 좌파 목사님들이. 저도 이게 어제는 웬만한 어떤 이게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통일 선교 가운데 탈북민 영역들 가운데 북한 선교를 한다는 어떤 목회자들, 교단 그룹들 이렇게 쭉 웬만하면 다 이게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북한 선교를 한다고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리더들. 대부분 좌파예요. 좌파가 잡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통일 독일 사회의 방향에 대한 적책성의 신학도 그때 당시 반성된 신학으로 제대로 정립을 못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서 이렇게 통일신학을 저는 이렇게 통일신학, 통일사회 가면 통일신학도 정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통일신학으로 정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냥 원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원론적인 어떤 그런 체계 안에서의 어떤 통일신학만 이야기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처절한 이 아픔과 어떤 분열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나온 그런 통일신학은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통일 전에 동독사의 이 교회계가 완전 좌파였다니까요. 통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도 정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카톨릭 쪽 카톨릭도 있잖아요. 엄청난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쪽은 이게 소위 해방신학이 크게 이렇게 번성했었어요. 그들이 눈에 보면 이게 카톨릭 사람들이 교인들 어떤 그런 교세들의 눈으로 보면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가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1989년 초가을까지 어느 쪽도 정말 동독이든 서독이든 어느 쪽도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통일의 장에 대한 하나의 징조, 이런 역사적인 어떤 논쟁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면 하나의 통일의 장을 위한 하나의 징조였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것이 통일의 장을 준비한 작업인지도 모르고 복잡하고 그냥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통일의 장에 들어가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소독 중에 누가 적통을 정립되어야 하고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립하기 중요해요. 그래야 미래 사회를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성이 보여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 시대의 이 대한민국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걸 삼아 그 통일됐던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들여다봤어요. 자, 그럼 우리 이 거울을 가지고 놓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비춰보자는 거죠. 이런 통일 국가를 형성했던 독일 사례를 비춰보면서 한반도의 통일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중국이 몰락이다. 예, 제가 요 뒤에서 그 부분 이야기하겠지만은, 두 번째는 통일 한국을 위한 한국사의 적통성, 정체성의 재각성이에요. 재각성이에요. 먼저 중국이 몰락이 돼서 이야기 봅시다.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보다도 구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구소련은 구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뒷배였고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이 무너진 원인은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 그 자체였어요. 생산성이 없는 그런 사회주의 사회 제도의 그 모순과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즉 체제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을 뒷받침해 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만일 소련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능력이 있었다면 프라하이봄 같은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이 민주화의 어떤 그런 투쟁을 탱크로 밀어버리지 않았겠죠.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중국도 천안문 막 탱크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밀어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첫째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구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반도의 문제는 그 국제 문제입니다. 앞에서 그 바이체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못했는데, 바이체크는 5월 8일 어떤 기념 행사 때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이 종결되지 않는 한 끝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한반도의 문제도 양대 강국 중에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구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힘이 다 빠진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중 대결의 구도의 어떤 신냉전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반도의 문제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런다 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밀어주고 받쳐주고는 중국이라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향력도 끼치고 있는데, 지금 동유럽 국가들을 뒷받침했던 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중국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북한이 지금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구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나라예요. 예. 소련은 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함께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이 정치개혁은 안 했어. 경제개혁만 이렇게, 경제개혁도 완전 개방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개방의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저는 지금 이 중국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듣겠지만은, 저는 중국 상황의 어떤 경제의 상충부를 다루는 뉴스도 계속 체크하고 경제의 하충부를 다루는 뉴스도 계속 체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는 이게 중국은 이렇게 선두적으로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내부 상황은 정말 이렇게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태무라든가 우리 지금 쿠팡이 태무에 다 그냥 잠식됐잖아요. 이게 철강, 이게 좀 울산 철강수 다 지금 문 닫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올해부터 전기차가 싼값이 전기차가 막 들어온대요. AI 요즘에 AI 이름 뭐예요? 중국에서 AI가 딥시크, 로봇, 이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저가로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이게 우리가 여기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 다 그냥 잡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소비 완전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에요. 올해 이게 뉴스 보니까 올해 연말에 이게 그 연초에 벌써 이게 그 중국에 있는 이 금융 기업들에 있는 저기 뭐야 이 그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연봉을 50% 삭감한대. 오직 이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국가 운영을 그 외부로는 엄청 물론 뭐 싼 자본력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외부로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고유를 국민들이 고유를 빨아가지고 외부는 엄청나게 이렇게 뿌리면서 내부는 엄청나게 이게 그 힘들어지는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진짜 이게 그 북한에도 살아봤지만은 여러분 평양에만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평양에 가면. 근데 지방에 가면 정말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실들이 많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 자체는 이게 외부를 잘 포장해. 내부 속사정은 어떻게든. 이 중국이라는 그 현재의 어떤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지탱하고 있는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중국은 이 중진국의 어떤 한계의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지방정부들이 이게 그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게 결국 이게 경제 개방뿐 아니라 이 정치 개방도 이 계획 개방이라는 거는 경제만 가지고 논할 수가 없어요. 필히 이 정치적인 개혁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많은 어떤 그 역사 가운데 다 민주화가 다 그런 과정을 걷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은 지금 이 중진국의 한계의 어떤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개혁이 아니고는 어떤 출구가 없다. 그래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이 선진국으로부터 대압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한 이 냉전 시대에 그 미국하고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지금 군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는 역사는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이 전의 전쟁에서 승자는 과연 누굴까? 예,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지금 어떤가 하는 걸 좀 잠깐 좀 들여다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점점 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북한 전문가라고 어떤 그런 타이틀은 없지만은 물론 뭐 연구하면 어떤 그만한 어떤 그런 이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선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 뭐 사역을 세우느라고 뭐 북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막 시시콜콜 다 들여다보려도 여력이 없어서 보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툭툭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툭툭 나오는 어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저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북한에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북한 정권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김정은이 다 지우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의 그런 업적도 거의 지금 계속 지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요. 우리 정말 그 고난이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견뎠던 것이 그 김일성의 그 항일무장 투쟁의 그 정신, 그걸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 정신이 이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힘이거든요. 보통 이 제국들이 로마 제국이나 이런 그런 자기 영토를 다스리려면 이게 그 우상 숭배를 많이 이렇게 내놓죠. 왜? 그걸 숭배하기 위한 이 통치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운다는 것은 어떻게 저 북한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끌어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북한이 이렇게 통일을 안 하겠대. 다 들어서 알잖아요. 네. 어제는 뭐 책에서도 일체 모든 어떤 서적 자료가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유언 이런 거 다 지우고 있어. 근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통일이 안 하면 우리 적이 아니야. 이때까지 그 북한을 허리띠를 매면서 졸라매면서 견디게 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냐? 미제국주의자들
남조선 계류당 우리 철천지 원수인데 우리 저 때는 왜 못 산다. 그 북한은 이 내부적인 어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그걸 이렇게 만질 수 있을 수 없고 그 분노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그 분노를 우리 쟤네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워두고. 이제 김정은이가 물론 지금은 뭔가 내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주고 있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자살골을 넣는 것 같아요. 자살골을. 지금 국제 정세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들여다봅시다. 국제 정세는 구소련이 마지막 버팀목 상태에 놓인 것 같다는 같았던 어떤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는 어떤 국제 정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한반도에 있는 이 적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현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재각성하는 문제예요. 재각성하는 문제. 저는 독일 통일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는 지금 이게 통일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 재각성을 위한 투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투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전에 한반도는 적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의 정체성을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강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가 확립되는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통일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새 한반도의 징조를 알리는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먼저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징조가 있다고. 주님께서도 이 징조를 시세를 구분하라고, 시세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인은 저는 이게 작년부터 일어났다고 보는데, 첫째 징조는 이 이스만 건국전쟁 그 영화. 두 번째는 징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건국전쟁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뜨거웠죠. 이 역사가들 가운데 또다시 논쟁이 붙었고, 메인 언론들과 유튜브계들이 유튜브 내놓으라 하는 어떤 역사학자들이 논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 건국전쟁 영화가 나오기 전에 서울이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좌파들한테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죠. 그러나 이 건국전쟁은 보수 그 진영들이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독일 역사를 한번 이게 공부를 해본 저로서는 좀 이렇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 솔직히 좀 섬찟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통일시대를 열어주려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두려움이 왔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건국전쟁이 우리에게 통일시대를 예견하면서 던져주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통일 한반도의 적통성은 이승만이 돼야 된다. 네. 요즘 가짜 김일성에 대한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통일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적통성을 이어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판을 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되는 통일 한반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이승만 정말 우리 건국을 위해서 정말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게 통일이 이게 오는 건가? 왜 독일 통일도 그 통일 직전에 그런 엄청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징조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계엄 사태예요. 계엄 사태. 여러분, 이 전국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지만은 이 판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간의 전쟁이 본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뒤에서 이걸 움직이는 힘이. 그래서 뭐 이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지금 또 뭐 어쩐다 하잖아요. 예. 그 연장선에서 부정선거.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뭐예요? 선거잖아요. 국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것까지 뺏어가면 뭐 공산정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저는 한국에서 한 뭐 20년 넘게 살아보지만은 진짜 작용화됐어요. 작용화됐어요. 이거 다시 통일이 맞이하기 전에 다시 정립을 해야 돼, 이거. 이는 체제 정체성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두 체제에서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회가 참 인간다운 사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로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저 신학교 때 이렇게 뭐 수업 듣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그때 무슨 질문을 했던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파적인 질문을 이렇게 교수님한테 하더라고.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내 북한에서 살아봤는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뭐 책상머리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체제를 살아보면서 배웠어요. 통일 선교 이전에 여러분, 대한민국 수호가 먼저입니다. 통일 선교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체제 정기 수호가 없으면 교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암울하게 바라볼 때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현상 암울하게 바라볼 때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싸워야 되고 급하게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시키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속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너네가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률들을 시키신 거예요. 어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내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할 건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립을 해야 돼요.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 뭐 계획도 없이 들어갔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한반도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는 주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대가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전진의 시간입니다. 준비 없이 여러분 맞이해 보십시오. 재앙이에요. 그거는 준비하면 맞으면 그 엄청난 축복이 될 거예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뭐 반응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 뭐 저번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차송 기자님 설교 맨날 뭐 설교하시다 배고픈 사람 좀 가시라고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준비를 위해서 평생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포도나무 한 상을 보여주면서 이 통일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삶을 다 태워서 신앙으로 통일 선교를 준비한 위한 어떤 인프라는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나 통일 사회 현실을 다루는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얼마나 이제 잠깐 비춰봤지만 독일 사회 엄청난 그 소용돌이를 겪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저도 그쪽에도 좀 손대고 싶지만 그 손대볼 만한 여력이 없어. 근데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우리 탈북민 목사들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책 한 권씩 읽고 이게 그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토론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책 읽고 토론하는 정도의 그 탈북 목회자들 나름 그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역사의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 정체성을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변절자인가? 통일이 되면 나는 북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 되지? 혼란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어떤 마음은 이 통일 선교를 지금 막 한국교회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적 실상이 어떤가 하면 이 정신지체 장애아들 있잖아요. 그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사라 하는 사람들이 몇 앞에 서서 뭔가 가르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통일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예요. 정신지체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한번 제 힘으로 제대로 세워본 경험이 없는, 다 그냥 정치적인, 한국교회의 여러분 통일이 영적인 파워가 뭔 것 같아요?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교회의 정치적인 파워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통일 선교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를 낳으려고 하지만은 애를 낳을 힘이 없어. 여인이 애를 지금 당금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둘 다 생명이 위급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감성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감성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조금 잠깐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그 감성교회 어려움이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도 자리를 익혀가고 세워가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그 차성교사님을 처음 이렇게 이렇게 소문을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제가 한국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차성교사님이 쓰신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서 가지고 주는 걸 이렇게 받아보면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아직 이게 그 계시록을 이게 해석할 만한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난 어떤 작은 교회, 이 가정교회의 어떤 그 가정교회 집회에서 그 차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집회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돼서 종종 연락처를 좀 받았어요. 받아서 종종 연락을 했었어요. 그후부터 제가 이렇게 감성교회를 좀 알아가지고 그 기도 장소에 저도 좀 종종 와서 참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막 눈물 나더라고요. 야, 우리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처럼 같이 동역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지들이 있구나. 제가 요즘에 우리 사모 보고선 동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가정의 통일을 넘어서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동지, 이 북한식 표현인데 나는 그게 더 숭고해 보여. 이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동지. 이런 동지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구출사역도 그렇게 막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깨우는 역사들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기도모에 올 때 왔던 이유는 북한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해볼 것대로 다 해봤어요. 우리 6.25 전쟁 이후 분단된 이후에 저뿐 아니라 또 전 세대들이 북한 선교를 안 해봤겠어요? 길이 안 보여. 지금 탈북민들이 이 3만 명 넘게 나오는 한국 사회 가운데도 해보느라 하는데 열매들이 잘 안 보여. 기진할 대로 기진했어. 그러다가도 여기 기도 모임에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캄에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좀 기도를 좀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 후에 저희 개별 사역을 하면서 외부의 많은 선교 북한 선교라는 기도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정해서 참석을 하고 결심한 거, 이게 우리 종종 시간 될 때마다 이 감성교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감성교에 와서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회를 끝마치고 나아가는데 감동을 주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이 교단 교계 어떤 교회 밑에서 그냥 그 월급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고 담임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장로님 눈치 봐야 되고 맨날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할 소리 하면 대가가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소박하게 살고 있고 어려움 겪었던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참 많아요. 어떤 동역자들은 저보고 이렇게 해요. 야, 너는 그래도 네 하고 싶은 소리 마음대로 해도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교회 사역을 들어보고 이렇게 그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중에 한 가지는 거기 들어가면 할 소리 제대로 못해. 이 계엄정국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 건물을 다 그냥 없어도 좋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성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참 몸부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들 가운데 세상적 가치를 다 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얼마나 많이 깨웠어요. 저는 아직도 차성시장님 그 닭장에서 나오라, 닭장에서 나오라, 그게 계속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분단의 아픔, 북한 선교를 그렇게 계속 외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낌없이 선포하고 귀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특히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감성교회만큼 깨어냈던 단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특히 하나님 코로나 때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다 그냥 영적 질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딱 살 곳이 하나 있어. 이 감성교회 이 기도구리 여기서 기도하는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기 감성교회에서 몇 차례 거쳐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영적으로 이 방향을 모르는 것의 기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잡아주는 기도의 불을 지폈던 곳이에요, 이게. 그런 이 감성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한번 주신 일이 있었는데, 저희 성교는 진행하는 통일 캠프를 한번 이렇게 감성교회가 한번 같이 연합을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성교회는 이게 통일 선교의 영적 부흥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영적 사역들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통일 캠프를 진행하는데 2박 3일 통일 캠프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 대한민국에 나온 탈북민들을 다 불러다 놓고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뭐 콧구멍만한 가게 같은 우리 기도회가 그걸 감당해내요. 그래서 그냥 연합을 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하는데 연합을 하면,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있잖아요. 이게 교회는 감성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교회는 다 제각기 놀아. 뭔가 이 영적 구심력을 가지고 뭔가 이 다음 장을 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내갈 어떤 그런 기둥을 세워낼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감성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런 연합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이 장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연합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차성교사님을 감성교회하고 연합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뭐 감성교회 하나 가지고 안 되죠. 여러 연합 팁들을 그렇게 했는데, 감성교회하고 연합을 한다니까 자기는 안 하겠대. 자기는 안 하겠대. 그때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제가 왕따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상태에 대한 기도 중에 그 상태에 대한, 현재 지금 그런 상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큰 강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막 덕실덕실해. 근데 그런 큰 고기들은 다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고, 다 이런 조그만 고기들만 살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조그만 고기들만. 그때 그 마음을 딱 주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여기구나. 그래서 규모를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리고 감성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걸 감성교회 연합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때 제가 딱 보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세상이 어떤 할지라도 천사가 우천사가 너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칼날 위에도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감성교회가 어려움에 겪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는 사단의 공격도 같이 옵니다. 사단의 공격도 같이 옵니다. 저는 이 감성교회의 어려움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봐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작동 원리는 이 현실 세계의 논리적인 흐름하고 다르게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영적인 일들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교회가 만일 통일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어려움이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외쳤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한 영역을 외쳤기 때문에 그 영역을 묻고 있는 영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영역들이 다 주인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둠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를 치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를 구원을 하려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도 플러스 물질 플러스 헌신 플러스 영적인 희생이 달라요. 우리가 통일선교의 방법론들을 많이 논하잖아요. 방법론들을 어디 가면 북한 선교 뭐 학교 있다 세미나 한다 막 이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북한 선교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냥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해요. 북한 선교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통일이라는 실체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한다는 건 내가 북한 선교 영역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 구원한다는 거는, 작정하 구원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보면 내 돈을 들여서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을 자기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산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거저 이루어지나요? 거저 쌓아지나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 가져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피절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을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통일선교 열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직 그 실체만한 대가를 지불을 못했기 때문에, 지불을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야 돼요. 어디까지 사느냐? 어디까지 사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내주셔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감성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외친 건, 그 가운데서 영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그 피 흘림의 흔적이에요. 그걸 사려고 외친 자들이 발걸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값이 이미 예수님은 지불하셨죠. 그러나 동력의 값이 아직 남아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가, 그것이 동력의 값이에요. 그걸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공짜로 먹겠다 그래요? 통일을 원할 때 사회적으로도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죠. 왜? 그건 사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한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얻을 때까지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불하는 것 가운데 피 흘림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성교에 대해서 그 피 흘림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치료됐다. 치료됐다.
값이 지불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요? 일어나야죠. 캄성교회 회복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저희 선교 유튜브에서도 좀 나눴고, 또 우리 그 선교 스태프들하고도 좀 나눴는데, 캄성교회가 이렇게 처음 어려워졌을 때 처음에 같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뭔가 이렇게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캄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주의종이 나서서 자선교사님을 다시 세워주는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권위가 그 아래 권위의 허물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는 값을 치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위자는 값을 치르고 주님의 지체의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핏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사단이 송사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외형적인 그 교단 교회의 잣대의 권위보다 지금은 이 유튜브 시대잖아요. 아무리 한국 개교회 그 목사님들이 유튜브 듣지 마세요, 성도님 유튜브 듣지 마세요 이래서 다 들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인가 다 알아요. 그 인정해 주시는 권위가 이제 캄성교회를 중보하는 형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도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선교회 그 스태프들 중에 이게 그 캄성교회 그 기도에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와서 첫 이게 그 참석을 하시면서 그 소식을 전해 주시더라고. 박보영 목사님이 와서서 이게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권위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처, 이 박보영 목사님이 나서서 이 캄성교회의 어떤 그런를 중보해 준다는 게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시는 어떤 그런 손길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습들이 와서 이렇게 그 캄성교회에서 첫 기도회 때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 기도에서 첫 하신 말씀이 내가 비를 다 맞아주겠다. 내가 다 비를 맞아주겠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캄성교회 앞으로 지금 외쳐야 될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다시 이 힘이 없는 통일성교를 향해서 힘이 없어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 여호와의 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캄성교회에서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좀 느낌이, 다른 기도 현장에서 기도할 때는 느낌이 좀 달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한번 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군사들입니다. 한 번 싸워서 패했다고 주저앉아요? 원래 이 싸움꾼은 맞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날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인도 계속 주님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 선교는 정말 산적한 과제들이 확 놓여 있어요. 앞에서 통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통일되기 전에 독일은 엄청난 교류를 했어. 동서독에. 지금 대한민국 다 막혀 있어. 무슨 교류 하나 하는 게 있나요? 그러나 더 100배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러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통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무슨 교류 무슨 통 막혔. 근데 영통만 열리면 하나님이 다 여신다고 봐요. 여러분, 보고만에는 이 남북의 그 엄청난 그 유교의 전쟁의 상처, 이질적인 문화, 그리고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거 다 녹여서 용서하고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부흥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통치가 있으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계획을 오늘도 준비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변치 못해서 혼란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알려주실 그 대한민국 통일한국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유일한 이 지구상의 분단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 만방에 증가할 수 있는 영적인 돌파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